중2 때까지 네. 172였거든. 중2 때까지. 네, 중2 때까지. 네. 고1 때도 180이 안 됐어요. 170 한 5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키가 몇이죠? 183인데 83. 그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그 방학 동안에 제가 우유를 거의 하루에 2리터씩 먹고 2리터씩? 운동하고 뭐 농구하고 우유 먹고 농구하고? 물 대신 우유를 먹어. 물 대신. 오, 우리 이거 지금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2리터씩 먹었어. 그러니까 방학 지나니까 한 10cm 커 있더라고. 그 뒤로 이제 우유를 맹신했지. 난 고1 때 키가 164였어. 우유를 2리터씩 먹고 고3 올라갔을 때 키가 185가 돼 있는 거야. 물론 농구도 같이 많이 했고. 지금 88이잖아요. 88. 그거 어서 3크 샀어. 그러면 이제 185가 대학교 들어갈 때 고3 때였고 군대 가서 2cm를 더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요한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배용 관사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의 주제는 우유 전쟁, 괄호 열고 관세 전쟁인데 오늘 우유 전쟁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2026년부터 우유의 관세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0%로 적용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적용되잖아요. 집에서 우유 많이 먹나요? 저는 항상 먹죠. 항상 먹죠. 그 한국에서 생산되는 우유고 저도 이 집에 많이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산 우유인데 우유의 관세 철폐로 인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국산 우유와 수입산 우유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걸 토픽으로 정했습니다. 흰 우유를 많이 먹어요. 그쵸. 중2 때까지 네. 172였거든. 중2 때까지. 네, 중2 때까지. 고1 때도 180이 안 됐어요. 170 한 5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키가 몇이죠? 183인데 83. 그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그 방학 동안에 제가 우유를 거의 하루에 2리터씩 먹고 2리터씩? 운동하고 뭐 농구하고 우유 먹고 농구하고? 물 대신 우유를 먹어. 물 대신. 오, 우리 이거 지금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2리터씩 먹었어. 그러니까 방학 지나니까 한 10cm 커 있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우유를 맹신했지. 난 고1 때 키가 164였어. 우유를 2리터씩 먹고 고3 올라갔을 때 키가 185가 돼 있는 거야. 물론 농구도 같이 많이 했고. 지금 88이잖아요. 88. 그거 어서 3크 샀어. 그러면 이제 185가 대학교 들어갈 때 고3 때였고 군대 가서 2cm를 더 컸습니다. 성장이 됐다고? 20살에? 군대를 21살인가 22살에 갔는데 군대 입대해서 그 신체 검사하자 그때 185였는데 전역할 때쯤에 188인가 그랬어. 그리고 최근에 또 1cm가 또 컸어. 크로스핏 했더니 키가 189가 돼 있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자세가 교정된 거고. 자세가 교정됐죠. 그건 뭔가 성장판의 문제가 있어. 성장판의 문제겠죠. 아니 이런 공통점이 또 있었네. 우유를 2리터씩 먹어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었어. 지금도 많이 저는 들어요. 한 번 먹으면 1리터는 하루 만에 먹어요. 난 이제 그 정도는 먹지 않는데 난 이게 그 너무 맛있어서 콜라, 사이다 이런 거보다 청량감이 더 좋아서 2리터씩 먹었거든. 키 크려고 먹은 게 아니라. 저도 맛있어서. 맛있어서. 흰 우유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야. 아니야. 난 흰 우유. 아니, 가끔 딸기 우유. 나는 커피 우유. 커피 우유. 이런 공통점은 또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 키 크려면은 우유 많이 드시고 농구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그 편의점에서 사와봤는데요. 아마 요새 많이 사 드시는 것 같아요. 쿠팡에서 멸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상온으로 유통되니까 쿠팡으로도 많이 시키실 텐데 이게 제가 편의점에서 사왔을 때 이 우유가 3,900원, 이게 2,200원이었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제가 우유 전쟁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용어가 있었습니다. 밀크플레이션.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보죠. 밀크플레이션 처음 들어봤죠? 그러면 밀크플레이션의 반대가 리버스 밀크플레이션입니다. 밀크플레이션. 맞아요. 밀크플레이션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물가들은 오르잖아요. 대부분 오르죠. 자본주의니까. 통화량의 팽창이라는 가장 거시적인 이유가 있고 그럼 밀크의 값, 우유 가격도 오르잖아요. 근데 우유 관세 철폐가 되면서 우유의 가격이 역전하는 현상. 그러니까 우유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거죠. 밀크 디플레이션이면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은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리버스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나 EU에 주요 낙농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출되는 우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FTA를 맺어놨고 그 협정이 차등철폐였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왜 0%가 안 됐냐? EU랑 미국이랑 FTA를 맺은 지 한참 됐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산업보호를 위함이겠죠. 그렇죠. 관세 기능 중에 하나가 산업보호니까. 우리나라의 낙농업이 좀 보호해야 될 만한 산업이었고 근데 어쨌든 전쟁으로 치면 성벽이 있었던 거네요. 성벽이 있었죠. 관세, 그래서 우리 관세 장벽이라고 하잖아요. 관세 장벽으로 우리나라의 우유 산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때가 도래한 겁니다. 2026년. 그래서 26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우유가 0%고 7월 1일부터 EU에서 들어오는 우유가 0%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0%가 되기 전부터도 저는 물레코라는 폴란드산 우유일 거예요. 그런 우유는 먼저 한번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입맛이 여기 우리나라 우유에 길들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멸균 우유가 나는 입맛에 안 맞더라고. 먹었더니 약간 비리죠. 비린 맛도 있고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은 몇 번 드셔보시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또 드시고. 저는 한국 우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2리터씩 먹어갖고. 차이가 뭐예요, 두 개? 차이가 요게 멸균이 된 거죠. 이거는 그럼 멸균이 아니라 살균이 됐겠죠. 공법의 차이겠죠. 뭔가 더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했다는 거네, 얘는. 근데 그거 들어봤어요? 파스테르? 파스테르 우유 알죠? 파스테르가 누군지 알아요? 우유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저도 몰랐습니다. 파스테르 우유에서 뭐 낙농업자인가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연구하는 그 뭐라 이런 화학자가 멸균 살균 공법을 개발한 거예요. 저온으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고온으로 하면 또 우유에 좋은 성분들이 날아가니까 저온으로 살균하는 공법을 개발한 사람이 파스테르였던 거예요. 실제로 우유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살균 공법을 우유에 대입시켰던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유가 살균되기 전에는 금방 상하잖아. 그래서 이 우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소젖을 바로 짜서 먹었을 때 소젖을 바로 짰고 뭔가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은 했겠지만 그게 이제 생각보다 빨리빨리 상하잖아요, 우유가. 특히 여름 시기에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염병도 돌고 금방금방 병에 걸렸었는데 이 살균 공법으로 인해서 이제 대량 유통되기 시작했고 더 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좀 이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엄청 큽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탁기도 그거였잖아요. 그 과학자가 만든 거였잖아요. 인류 문명에서 가장 큰 발명품이 세탁기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필적하지 않을까, 우유는? 나한테는 얘가 키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우유는 왜 비싼가를 살펴봤더니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기사에서. 원유 가격 연동제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시장에서 파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수요와 공급 곡선, 경제학 법칙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골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수요 곡선이랑 맞물리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생산되는 생산 비용에다가 마진을 업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산업보호겠죠.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야기인데 시장 가격이 아니라 생산비 공식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게 들어가겠어요? 소를 키워야 되니까 사료 가격이 들어갈 거고, 목장을 키워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전기료, 목장에서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원가에다가 농가의 마진을 업한. 그러니까 우유 가격이 계속 근데 그 올라갈 수밖에 원가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폴란드나 미국도 같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 부담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 국가들은 낙농 국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우리보다 어떤 생산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적을 거고 더 낮을 거고, 그러니까 그대로 노출됐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 경쟁이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저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원유가가 확 폭등한 거 보면 우리나라도 맞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관초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것 때문에 국산 우유의 가격이 이제 편의점에서 샀을 때 3,900원. 똑같은 우유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각 국가의 속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결국엔 우리나라 우유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네요, 현재로서. 또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의 우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유업이나 남양유업이나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축산 농가로부터 우유를 또 사줄 거 아니에요. 직접 요청하기보다.
그러려면은 가격 인하 압박이 있을 거고 축산 농가들은 절대적인 비용, 코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선 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덩어리가 되게 좁기 때문에 결국 소를 키우는 돼지 면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좁게 키울 거고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나 축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 내놨을 때 바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되는 측면은 있고 다만 국제 간의 FTA 협정에 의해서 이미 0%로 적용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앞에서 말한 리버스 밀크플레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 우유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산들의 저가율과 공세가 심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리버스 밀크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한정적으로 말한 거겠죠. 해외에서는 어떻게 FTA가 맺어지는지 모르니까 어떤 유통구조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국산 우유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입산 우유가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이 일반인들이 먹던 우유를 바꿨잖아요. 3,900원에서 2,200원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거의 뭐 45% 정도 가격이 인하되는 거니까. 근데 우유를 많이 먹는 집은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게에서 먹는 우유의 단가가 떨어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유가 쓰이는 곳이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데서 많이 쓰이잖아요. 뭐 라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빵 만들 때 뭐 우유도 넣는다든지 파스타 같은 거 만들 때도 또 우유 넣어서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용이라기보다 B2B용으로 판매되는 우유들도 단가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다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우유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멸균 우유를 쓴 라떼 맛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카페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저울 우유를 썼습니다. 상하 목장 우유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로 또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원유의 관세가 떨어지면서 리버스 밀크플레이션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원유 외적으로 낙농 산업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거든요. 그럼 아까 원유 가격 연동제에서 그 원가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사료 있잖아요. 조사료. 그 사실상 조사료의 관세도 철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인데요? 사실은 할당 관세로 인해서 계속 0%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네. 한미 FTA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떤 일정 할당량에 따라서만 이제 0%를 적용해줬고 그 외적인 거는 6.7%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한미 FTA 같은 경우. 그게 이제 한정 수량이 다 없어져요. 네. 올해부터는. 그건 전체가 다 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료비도 좀 낮아진다. 그러면 원유 가격 얘기죠. 연동제에 따르면 결국엔 우리나라 원유도 낮아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제 거예요. 생각에는 룸은 생기는데 인건비는 다시 오르고 전기값은 오르니까 큰 차이가 있겠는가. 사료비가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결국엔 봐야겠지. 농가의 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에 낮아졌다고 여기가 올라가면 결국엔 소득은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원유는 그대로 뭐 그대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많겠죠. 먹는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덩달아 반대로 전기료나 인건비는 올라갈 테니까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료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할당관세로 조사료를 수입할 때 0%로 많이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TA를 0% 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확 낮아지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하겠죠.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일단 비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뭐 먹어요? 딴 거? 저는 멸균유 먹어요. 요새 어떤 멸균이에요? 그냥 매일 우유인가? 거기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멸균유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코스트코 가면은 고민을 해요. 멸균유를 살까, 일반 우유를 살까. 근데 사실 두 개 다 사긴 하는데 왜냐면 이제 쟁여놔야 되니까 항상 코스트코는 대량으로 팔잖아요. 가면 이제 이런 일반 우유 큰 거 하나, 멸균유 한 박스 하나 항상 두 개 사들고 오죠. 그래서 일반 우유는 제가 뭐 시리얼이나 음료 대용으로 마실 때 먹고 멸균유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가 라떼 타 먹을 때 다 먹을 때.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마트 가면은 거의 한 4리터씩 사는 것 같아. 그거 알아요? 이것도 뚜껑 안 따면은 유통기한 엄청 긴 거? 몰라. 난 근데 그런 걱정을 할 일이 없어. 요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워낙 많이 먹으니까 한 번 가면 4리터씩 사. 제가 한번 이 일반 우유를 거의 한 박스를 얻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근데 이 뚜껑을 안 따면은 한 달 동안 괜찮대요. 실제로 한 달 뒤에 먹었어요. 근데 뭐 아무 탈도 없고 맛도 똑같고. 소비 기한이 길구나. 우유에 관세가 철폐돼서 또 좋아하는 분, 그러니까 베이커리나 카페 같은 데서는 그래도 원가 비중이 좀 낮아지니까 좋은 측면은 확실히 있네요.
나는 근데 지금 수입산 그 멸균우유를 접해봤던 게 물레코? 폴란드 물레코. 그 외에 이제 요것도 편의점에서 가서 봤는데 올덴 버거라고 써 있어요. 그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 가격이 이게 쿠팡에서 얼마였죠? 이 멸균우유 가격이? 1,300원, 1,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싸다. 쿠팡에서는 몰레코 기준으로. 마트에서 가면은 우유가 보통 한 3,500원, 3,900원 이 선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긴 하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우유가 19세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유를 먹어왔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쉽게 상하고 병을 많이 옮겼었대. 그리고 이게 산업화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했잖아요. 그리고 냉장 기술도 없고 장거리 운송도 불가하니까 결핵, 장티푸스 이런 세균 감염의 매개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당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우유 때문에 죽는다라는 약간 이런 루머도 많이 퍼졌었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게 그런 낙농업자나 기업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파스테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 학자로서 미생물이 부패와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했고 가열을 통해서 미생물을 억제하는 방법을 체계화했다. 이 파스테르로 인해서 제 키가 클 수 있었던 거죠. 저도요. 이 개념, 그러니까 저온 살균이라는 개념의 영문 명칭이 파스테리제이션이래요. 자기가 개발해서 그런 거죠. 본인이 보통 개발해서 과학자 이름 붙여놓으니까. 우리 저 에어컨도 그 이름 뭐였죠? 캐리어. 캐리어라는 과학자가 그 공법 연력학제 2법칙인가요? 그쵸. 그걸로 이제 만든 사람이 캐리어잖아요. 컴프레셔 그거를 개발했나? 캐리어라는 에어컨이 있듯이 파스테라이제이션 뭐 이런 게 저온 살균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살균을 통해서 그리고 냉장이라는 게 개발되면서 냉장 운송을 할 수 있었고, 냉장이 아니더라도 살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거죠. 덕분에 제가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도 감사하고 파스테르에게도 감사합니다. 멸균우유의 현재 수입량이 2021년 23,000톤에서 2024년 48,000톤까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에는 아직 이제 통계량이 다 집계가 안 됐는데 6만 톤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입량이 말해주듯이, 그러니까 멸균우유는 국산 수입 섞어서 그 일반 우유 시장의 3분의 1까지 시장 점유율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우유들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초기 수입 멸균우유는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B2B 시장에서 먼저 소비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의 입맛이 국산 우유에서 또 멸균 우유로 적응이 되면서 B2C 시장에서도 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낙농업 보호를 위해서 또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가격이 있어서 좀 잘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계 시장이 오픈된 마당에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우리나라 낙농업을 보호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산 우유를 먹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